자, 이제는 옵티컬 플로우인데요. 옵티컬 플로우는 3차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아니고요. 이 3차원의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차원의 정보는 좀 포기하고 그 영상상에서 이게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도 3차원 정보만은 못 미치지만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딥뉴럴 네트워크로 많이 하고 요즘에 꽤 주된 방법인데요. 뭐 간단한 거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상 안에 움직임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할 때는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하려는 게 3차원에 대해서 뭐 3차원의 운동인 거죠. 3차원. 근데 그러면 이제 2차원 안에서 이미지상에서 이동을 하겠죠. 카메라인 게 절정이 되면 이거의 운동 갖고서 이거의 운동을 알 수 있겠지만 역은 사실 쉽지 않죠. 뭐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다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야지 내가 이미지상에서 얘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3차원상에서 얘가 이렇게 간 건지 이렇게 간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동을 알겠다. 이것도 사실 뭐 좀 쉬운 건 전혀 아닐 거야. 이 이미지의 이 점이 다른 이미지에서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걸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혀 쉽지 않은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빛이 여기 있을 때 얘가 뱅글을 돌아요. 그래도 그대로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 이걸 찍은 영상에서 이 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게 뱅글을 도는지 뭐 물론 사람은 느낌이 좀 있겠지만 아주 완벽한 구라고 쳤을 때 이게 이렇게 뱅글을 도는 걸 돌았을 때 영상상에서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죠. 혹은 이거는 구는 그대로 있는데 빛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 그 점이 이동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동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 점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지금 그보다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뭐 비슷하거나 굉장히 상관관계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두 상황을 봤을 때 뭐 이미지 상에서 이게 움직인다 꼭 3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닌 거고 3차원에서 안 움직였는데 이미지상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그 밝기의 고점은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얻기 위한 뭐 중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알았다고 이걸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 자체로 굉장히 쓸모 있을 때 있죠. 쓸모 있을 때. 한번 볼까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움직이는 거 점들 어떻게 이동했는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가만 보면 이제 이런 간단한 거 보면 굉장히 에러들도 많아요. 뭐좀 굉장히 정밀하게 하는 방식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움직였는지 뭐 간단하게 디텍션 하고 싶을 때는 고전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고전적인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 써서 하면 되는 거고 뭐 가격과 성능에서 이제 선택이 넓은 거죠. 굉장히 싸고 좀 성능은 좀 그러한 방법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옵티컬 플로우에서의 핵심 수식은 뭐냐? 이런 이제 편미분이나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저기 캘큘러스 리뷰라고 간략한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캘큘러스에 대해서 복습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요거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들은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나실 수 있습니다. 알려진 이 이제 옵티컬 플로우의 핵심 수식은 뭐냐 하면 이제 비디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디오가 있으면 X 위치, Y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죠. 요거는 뭐 RGB라고 그러면 숫자 3개가 되겠죠. 근데 이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다음 프레임에서 위치가 좀 바뀐 거죠. 예. 다음 프레임에서 뭐 다음 프레임에 몇 프레임 풀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옵티컬 플로우의 대전제가 그 점의 밝기는 같은 거예요. 밝기까지 바뀌면 쫓아갈 방법 없잖아요. 밝기는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델타 x, 델타 y, 델타 t를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면 요게 옵티컬 플로우, 모션 벡터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속도 벡터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델타 x를 u 델타 t, 그러니까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겠죠. 시간인 거죠. 자, 여기서는 사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얘가 선형으로 근사가 된다. 그 말하면 미분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건데 1차 근사가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얘를 풀어 쓰는 거죠. 얘는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라운드 i, 라운드 x 곱하기 요거 되는 거죠. 근데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게 그 이퀘이션인 거죠. 자, 보십시오. 라운드 i, 라운드 x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주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게 비디오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거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만족한 UV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 하나 얻은 거고 UV가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UV를 구하면 되는 건데, 지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일반적으로는 못 풀겠죠. 이제 어퍼처라는 게 이제 이게 어퍼처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이동했어요. 잘 보이시죠? 근데 내가 요만큼만 보면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이동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까 보셨잖아요. 식은 하는데 미치가 2개잖아요. 근본적으로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이랬을 때 이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요? 이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나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나요?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나요? 그냥 그렇죠. 실제 이동은 이거죠. 이쪽인 거죠. 이쪽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옵티컬 플로우는 뭐 그런 것까지 따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이거 뭐 빙글빙글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미지 상에서 이 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아내는 굉장히 쓸모있는 기술인 거고요. 뭐 어떤 아주 크지 않은 일들, 뭐 문이 열려나 닫혀나 이럴 때는 아주 가볍게 만들 쓸 수 있죠. 좀 더 정밀하게 원하면 자동차나 이런 데 써야 되고, 정밀하게 원하면 딥뉴럴넷도 트레이닝 해야 되고.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영상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게 수십 픽셀씩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동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십 픽셀 이동하고 그러면 아까 라운드 i, 라운드 x 이런 게 잘 안 먹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상도 줄이고 해서 여기서 푼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멀티 레졸루션 처리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지금 깊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해상도가 달라지면 리사이즈 해가지고 아까 그 라운드 i, 라운드 이런 가정이 맞도록 한 다음에 그거 갖고서 코스트 파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거칠게 예측한 다음에 그걸 이제 파인하게 점에 맞춰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깡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죠. 보시면 많이 틀리죠. 모션 벡터가.
근데 이제 코스트 파인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도 있고요. 그래서 픽셀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영상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필터링인데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필터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요. 레나 이미지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죠.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합니다. 컨볼루션 이렇게 쓰죠. 자, 이런 필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손떨림으로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과정으로 보고서 이거에 역연상을 한다. 이제 디 블러링이라고 하죠. 디 컨볼루션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역으로 한다는 건 거고, 이것도 이제 블러된 과정을 역으로 하겠다. 디 블러링. 이렇게 설명한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블러 프로세스를 저렇게 필터를 통과한 거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그때 했었던 그거죠?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위는 마이너스 1, 아래는 1로 하게 되면 위아래 차이가 큰 게 주로 뜨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양옆으로 그런 식으로 찬데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가우시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픽셀 값을 주변에 있는 평균 값으로 대체하는데 넓은 주변의 평균 값으로 대체하게 되면 뿌얘지겠죠. 그렇죠?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것 같은데요. 그 필터 계승 가우시안 쓰게 되고, 이거는 내가 얼만큼 넓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인 거죠. 가우시안 필터.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 중에서 리니어 필터라는 게 있고 넌리니어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자, 리니어 필터 얘기는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곱해서 더해서 뭘 처리하면 이제 리니어 필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곱하고 더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으면 리니어 필터인 거고요. 또 가우시안도 숫자를 곱하고 더하는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필터들이 있죠. 가장 이해하기 쉽고 대표적인 게 메디안 필터인데요. 메디안 필터라는 게 내 픽셀 값을 주변 픽셀 값의 메디안으로 대체하는 거죠. 메디안 우리말로 뭐죠? 우리말로 중간값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렬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애를 쓴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점의 예를 들어서 이 점의 픽셀 값을 반지름 7인 직사각형인지 원인인지 여기 중에 값에 중간 값으로 대체하는 거죠. 정렬을 해서 가운데 있는 값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거는 평균 값으로 대체하는 거. 최대 값으로. 최소값. 그런데 요거를 보면 자, 여기 굉장히 큰 값이 하나 있다면 맥스 필터를 한다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겠죠. 걔 값이 계속 그 필터의 리스트 필드 안에 들어오면 계속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메디안 필터는 근데 기본적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숫자를 곱해서 평균에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렬을 해야 되니까 리니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솔트 앤 페퍼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금이랑 후추 뿌리면 까만색 흰색이 나오겠죠. 솔트 앤 페퍼 노이즈인데 얘를 제거해야 돼요. 이 노이즈를 없애야 돼요. 그랬을 때 필터를 이 지금 필터링을 한 거예요. 생각 없어요. 이게 솔트 앤 페퍼가 뚝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뭐 3 곱하기 3의 중간 값으로 그 값을 대체해요.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그러면 저렇게 띄엄띄엄하게 있는 애들은 필터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솔트 앤 페퍼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메디안 필터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렇다고 이걸 너무 세게 쓰면 원본임이 저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안 필터는 엣지들은 꽤 살아있어요. 엣지들은 꽤 살아있어요. 자, 가우시안 노이즈는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거라서 뭐 이렇게 제거하는 게 꼭 메디안 필터가 효과적인 건 아닌데요. 그래도 엣지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왼쪽 오른쪽 장점이 있죠. 자, 솔트 앤 페퍼 노이즈가 됐는데 거의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다고 과욕을 부려가지고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이제 뭉개지죠. 디테일 다 사라지죠. 자, 여기도 보시면 메디안 필터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엣지는 어느 정도 살아있죠. 뭐 디테일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뭐 메디안 필터가 간단하게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죠. 간단하게 제거할 때. 자, 이건 예전에 본 건데 아주 나쁜 범죄자죠. 근데 그 자기 범죄 저지른 사진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필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저러면 이제 환원을 못 시킬 줄 알았는데 포토샵에 무슨 기능이죠? 포토샵에 어떤 그 필터 개수들 갖고서 역으로 풀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잡혔다라는 기사입니다. 범죄자죠, 범죄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 보면 리니어 필터인 것 같아요. 리니어 필터인데 어떤 굉장히 복잡한 커널을 썼겠지만 그 커널에 대해서 알고 역으로 풀면 풀 수 있다. 그게 사실 보면 디블러링 뭐 그런 거죠. 자, 엣지 디텍션이고 이것도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찾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엣지 디텍션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딥뉴럴 네트워크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간단한 일에 필요할 수 있죠. 엣지 디텍션. 자, 이건 뭐 캐니 엣지 디텍터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아이고 펜이 자 여기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이미지에다가 이쪽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인 걸 곱해서 더하면 이쪽 방향 엣지가 잘 나오겠죠. 반대로 이쪽 방향 엣지가 잘 나오겠죠. 이제 그거예요. 근데 한 점 빼고 이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빼는 게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 논문이 나왔을 때는 아마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 엣지 디텍터였을 것 같은데 요즘엔 뭐 계산량 축에도 안 들겠죠. 이렇게 하고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뭐 가장 무난한 선택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좀 더 엣지 디텍션한 결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계산량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는 이제 이거 곱해가지고 엣지 찾는 거, 뭐 이런 곱해서 찾는 거, 이런 곱해서 찾는 거, 소벨 엣지 디텍터.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저 정도 계산량은 계산량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엣지 디텍터라는 게 로레벨이죠. 뭐 텍스처 같은 데서는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거 갖고서 굉장히 하이 레벨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크고요. 근데 뭐 이제 간단한 것들 처리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옛날 방법 중에서 찾는다 뭐 캐니 엣지 디텍터가 있지 뭐, 아니 뭐 소벨 이 정도 이름 생각해 두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요. 뭐 소벨 같은 건 진짜 단순하고요. 캐니도 뭐 이렇게 쓰니까 뭐 수학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필터링 하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이렇게 얼마보다 작은 값 버리고 뭐 버린 것 연결시켜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그냥 필터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엣지 디텍션을 했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뭐 이미지상에서 선을 찾고 싶다. 그럴 일 좀 있겠죠. 뭐 이거 허프트랜스 하면 잘 되진 않는데 요즘 기준으로 그래도 필요하죠. 선을 찾겠다. 원을 찾겠다. 필요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건데 물론 이제 첫 단계로 엣지 디텍션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가우시안 필터의 데리버티로 컨버트한다. 이게 무슨 엣지 디텍터죠? 아까 이게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을 미분한 거로 필터링한다. 그러니까 좀 말을 저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마스크업에서 필터링한 거고 그 마스크는 가우시안을 미분한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캐니 엣지 디텍터로 찾은 엣지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캐니 엣지 디텍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굉장히 좋은 요약이죠. 캐니 엣지 디텍터에 대한. 근데 뭐 꼭 캐니 엣지 디텍터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뭐 소별로 써도 되겠죠. 근데 엣지 디텍터 성능이 좋아지면 더 낫겠죠. 자, 이제 허프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쓸 일이 있는데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미지상에 선 찾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자, 엣지에서 어떻게 선을 찾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뭐 선, 원, 뭐 이게 올라가면 사실 좀 더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허프 트랜스폼. 자,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뽑을 수 있겠죠. 그렇죠? 수많은 점들을 뭐 쉽게 뽑을 수 있겠죠. 질문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떨까요? 무수히 많겠지만 아무 직선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뭐 다 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얘가 그걸 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가 주어지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들의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이 전체 직선 공간에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점은 이 직선을 나타내고 이 점은 이 직선을 나타내고 이 점은 이 직선을 나타내고 이랬을 때 내가 점 하나를 주면 이 점을 지날 수 있는 후보들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됐어요? 제가 또 점 하나를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난 직선들 후보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약간 그림 잘못 그리긴 했는데.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니까 걔가 지나간 점을 찾으면 내가 이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직선을 찾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한 줄 읽어봅시다. 이미지상에 있는 직선은 당연히 이 캐시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화이트 포인트, 뭐 엣지들인 거죠. 거기를 지나는 직선은 무한히 많겠죠. 무한히 많지만 모든 직선이 그걸 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한히 많은 직선들에 대해서 점별로 투표를 하는 거죠. 얘가 지날 수 있는 애는 뭐 이렇게 많겠죠. 하나씩 다 투표하는 거고 얘를 지나면 투표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점들은 이 직선 위에 이 직선에다 다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은 투표를 엄청 많이 받는 거고 얘는
하나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보팅한 결과를 누적해서 가장 많은 걸 받는 애를 찾으면 직선이 되는 거죠. 그게 허프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미지상인 엣지들을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것들을 어느 다른 공간을 보내서 거기서 투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그걸 얘기를 하려면 직선을 표현해야 되죠. 파라미터라 그게. 우리 뭐 이제 사실 가장 고등학교식으로 익숙한 게 ax 더하기 b인데 이러면 뭐 별로 좋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아니죠. 이것도 표현할 수 없고 좀 수학적으로 안정적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x 코사인 파이 더하기 y 사인 파이는 로죠. 이 직선은 원점까지 거리가 얼마죠? 로가 원점까지 거리인 거죠. 그다음 파이 되니까 물리적 의미를 갖는 거죠. 파이 같은 경우도 그냥 각도 물리적.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서 로와 파이를 구하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으면 요 x 자리에다가 요거 쓰고 y 자리에 이걸 쓰면 이 점을 지나는 r과 파이,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r과 파이가 요 지금 얘는 상수, 얘가 상수가 된 거죠. r과 파이가 어떤 이런 그림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r과 파이가 저 페어여야지만 저 점을 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트랜스폼 한 거죠. 허프 트랜스폼 한 거죠. 이 점 하나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점들 중에 하나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요거는 뭐 어딘가에 한 점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요 선에 된 거예요. 그럼 점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럼 여기 선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지금 두 번 겹친 거죠. 아마 이게 되겠죠. 이거를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그겁니다. 잘 보세요. 자, 파이와 로에 대한 모든 파서블 라인에 대해서 저걸 만들려는 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점 하나가 나오면 땅땅땅 여기다 1씩 채워주는 거죠. 아까처럼. 또 나오면 1 채워주는 거죠. 모든 엣지점에 대해서. 이 허프 트랜스폼. 그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런 거 다 만들면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여기 중에서 큰 값, 요 값 크네? 값 크네? 이 값 크네? 그러면 이제 직선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허프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얘랑 같은 애일 거예요. 왜냐면 이쪽 방향이 180도 180도가 이제 영동 같은 거죠. 직선 같은 경우는 360도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5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허프 트랜스폼. 뭐 그렇게 그렇다고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 그러다 보니 뭐 원하는 결과가 딱딱딱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 허프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나오고 몇 개의 직선들 보면 찾죠. 몇 개의 직선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근접한 애들이 막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한 점으로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딱 뾰족하게 델타 펑션 솟구치지 않겠죠.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너무 많이 찾자 보면 뭐 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만능상자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쓰셔야 되겠죠. 이거는 한지 꽤 됐죠. 그냥 도로에서 그 레인을 찾는 건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계산량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엣지를 찾는 거고요. 이제 허프 트랜스폼을 이용해 가지고 요 선 두 개를 찾은 겁니다. 요 허프 트랜스폼 방법은 뭐 요 문제에서 계산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줄인 건 맞는데요. 원칙적으로 뭔가 도메인을 돌려서 거기서 피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찾는 건데 그 피크가 뭐 가능하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뭐 그런 제약 조건들 넣어서 찾은 거고요.
뭐 이거는 아까 얘기한 허프 트랜스폼이랑 도메인이 좀 다른데 그런 거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내가 뭐 허프 트랜스폼으로 원을 찾겠다. 그 원은 파라미터 몇 개여야 되죠? 원 3개입니다. 뭔가요? X, Y. 중심과 만지름. 자, 그러면 이제 원을 내가 허프 트랜스폼으로 찾겠다. 그러면 저 어큐뮬레이터 저 매트릭스가 R과 파이가 아닌 뭔가 3000짜리 매트릭스여야 되겠죠. 그리고 점 하나가 그 점을 지날 수 있는 원 모든 거에 대해서 보팅을 해야 되겠죠. 이 포루프가 적어도 하나 더 늘어나야 되겠죠. 타원 같은 경우는 몇 개죠? 장축, 단축 2개, 5개. 중심, 장축, 단축. 그리고 기울어진 각도까지 하면 5개로. 5개? 장축 단축은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장축 있으면 그걸 90도가 단축이니까. 장축을 결정하니까 중심 2개, 그다음에 장축의 방향 하나, 단축의 방향 필요 없고 예. 장축 단축 길이. 길이.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아까 5개로. 아, 5개 맞네요. 5개. 오케이. 5개.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선 이상의 서프 트랜스폼을 쓰는 게 쉽지만은 않죠.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뭐 타원이나 이런 거 서프 트랜스폼을 써서 찾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말고 타원 특화된 방법들을 쓰죠. 비슷한 결과.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엣지를 찾아가지고 하프 트랜스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결과는 얻을 수 있다. 간단히 쓸 수 있겠죠.